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미 동맹하에 한국 역할이 글로벌하다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글로벌하다는 의미가 뭐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생각한다는 한미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상호 관세가 강화가 한국 수출 산업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좀 충격을 주게 될까요? 미국의 상호 관세는 그 절대적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크든 작든 관세를 부과받겠죠. 그런데 우리 수출 품목들 대부분에서 경쟁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호 관세에서 중국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에 상호 관세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가 우리의 주 경쟁국인 중국에 엄청난 불리함을 주거든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계속 치열한데 기술 안보를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요? 2023년에요. 한미 기술 안보 대화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6가지 핵심 첨단 기술, 즉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공지능, 그다음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런 분야의 기술들을 매년 안보 차원에서 한미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이 보안이 뚫린다면 만약 중국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대화를 안보 측면에서 추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 회의를 매년 주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그 동맹인 유럽과 일본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은 이 6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를 해서 공동의 적인 중국한테 이런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 게 국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의 그 사업에서 우리가 경쟁을 중국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게 이런 기술 안보 대화를 통해서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미국은 이 기술 분야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아야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하에서 이 한미가 이런 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한다면 기술 개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두 나라는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되고 한국에게 어떤 기회가 좀 있을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은요, 경제 전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생사를 건 체제 경쟁의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과거 100년 동안 4번의 해외 균형 행위를 통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해외 균형 행위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패권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국가 목표는,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비슷한 패권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싹수를 자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해외 균형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1차 대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독일의 그 비렐 황제가 유럽 패권을 차지하려고 도전했는데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일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 또 동일한 독일이, 당시는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유럽 패권을 도전했는데 역시 동일한 수순으로 미국이 이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아마 권총 자살까지 했죠. 그리고 동시대에 아시아에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심지어 이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아무 잘못도 없는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희생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도 멸망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세계 적화를 코민테른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이 소련을 봉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소냉전이고, 이 봉쇄의 시작은 이제 냉전의 시작이 1947년부터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1991년까지 지속이 되면서 소련은 결국 멸망해버렸죠.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는 5번째 해외 균형 대상자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지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중국은 아마 이런 경쟁에서 멸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해체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협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대결이 진행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미중 간의 그 핵심 영역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하는 그런 진영 안에서는 우리가 중국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첨단 기술 분야가 되겠죠. 자, 이것이 저는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지금 멸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균열 조짐도 보이는데 시진핑 실각설의 실체는 뭐고 중국 내부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사 부주석이 그 시진핑 실각설의 배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장유사 부주석의 측근들이 지금 중국 5대 정구 중에서 동부 정구를 제외한 4대 정구의 사령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동안에 미국과의 그 군사 대결에서 로켓군하고 해군 공군을 중시했거든요. 이것이 육군의 반감을 사게 된 게 저는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랴오하, 허웨이둔 같은 그 시진핑 측근들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진핑 실각설의 실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인민해방군보에서도 1인 독재에서 집단 지도체제를 강조하는 그런 사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권력의 누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감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계열의 공청단 세력들도 이 반시진핑 정파 무리에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내부 권력 구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전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대만 해협 국지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트리거는 그건 뭐가 될까요? 다들 뭐 전면전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국지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작은 불씨가 이런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위험한 건 역시 대만이 우리 독립국가다라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아마 그 전면전보다는 진먼다오 같은 작은 섬 하나를 뭐 점령하거나 아니면 미사일로 본때를 보여주는 식의 그 국지적 응징에 나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태도 변화인데요. 그동안에 미국의 스탠스가 이 대만을 도와줄지 말지 애매하게 굴었는데 이게 사실 뭐 기가 막힌 균형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런 스탠스를 포기하고 자, 우리가 무조건 대만 지켜줄게 이렇게 선언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되겠다라고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압박하려다 오히려 군사 행동에 그 방아쇠를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우발적 사고입니다. 자,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 군용기나 군함들이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실수로 충돌이라도 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고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양쪽 다 여론 때문에 야,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대강으로 맞붙다가 결국 국지전으로 번지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대만 해협의 운명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얽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또 주일미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향후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지금 미국은 지금 동아시아에 거대한 거물망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큰 기지 몇 개만 그런 두는 방식은 지금 중국 미사일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강력한 군사 거점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거물망의 그 컨트롤 타워이자 야전 사령부가 바로 일본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일 군사 동맹이 거의 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 거물망은 남쪽으로 필리핀, 호주까지 쭉쭉 뻗어가면서 중국을 바다에 가두는 모양새죠. 자, 문제는 우리 위치인데 이 거물망 안에서 한국은 그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우리가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이 서해에 설치 중인 해상 구조물은 군사적 목적을 가진 감시 기지인가 그냥 단순한 양식자로 봐야 하나요? 네, 결론적으로 양식장의 탈을 쓴 군사적 감시 기지가 맞습니다. 자, 겉으로는 민간 시설인데
속셈은 군사적 목적을 숨긴 거죠. 자, 이게 바로 민간 시설을 앞세워서 군사적 이익을 챙기는 중국 특유의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남중국해에서 어민의 쉼터를 짓는다고 해갖고 시작해서 결국엔 거대한 군사기지를 만든 그런 수법이죠. 이것이 재방송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국의 진짜 목적은 명확합니다.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 즉 내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들, 서해 구조물들은 우리 잠수함과 미군 함정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서해 군사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적 대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한국은 중국의 심장을 겨루는 비수 이런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마도 어쨌든 주한 미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 자체가. 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그렇죠. 동시에 되겠죠. 동시에 되는 건데 그럼 주한미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사 요 문제 어떻게 된다고 좀 보시나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한국 정부의 거절이 명확합니다. 그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되거든요. 자, 이건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윤정기의 종이를 넣어서 수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이재명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이 언급하는 자체가 반미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평택기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자, 이 평택기지를 소유한다는 거는 영원히 미군이 주둔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증액보다는 3,500억 달러 미국 현지 투자를 끌어낸 거죠. 그리고 또 한국군 자체의 국방비 증액도 뭐 수십조 이상 증액을 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선 기간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한 건 뭐냐? 저는 100% 미국 국내용 이슈에 불과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견제로 뭔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그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요? 예,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넘어간 거는 미중 신냉전이 진행되면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죠. 한국군의 능력도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한국군도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과 신무기들을 봤을 때 그 대상이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군도 대중국 견제에 나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군도 내심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중국 관계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안규배 국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한미동맹하에 한국 역할이 글로벌하다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글로벌하다는 의미가 뭐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생각한다는 한미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의 핵위협도 이제 고도화된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이든 정권 시절에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이 이제 한미 관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미는 안보와 기술 측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첨단 기술 부분 설명드릴 때 한미 기술 안보 대화가 진행된다, 6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한 것 같고요. 안보 면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관계의 안보 면에서의 베이스 라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자, 이것이 베이스 라인이고요. 여기서 더 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2023년 워싱턴 한미 핵동맹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어떤 나라가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보복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특정 국가에 대해서 미국 보유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열렸는데 한미일 3국이 상호 군사동맹화 됐습니다. 매년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동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깊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팩타는 자, 지금 K-방산무기가 동유럽, 중동, 그 다음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모든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그 포위망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기를 판매하고 사는 나라들은요, 사실상 거의 동맹 관계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국제정치학적인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뜻은 첫 번째로는 미국이 허락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를 삼으로써 국방력이 강화되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준동맹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한국 배후에 있는 미국 편에 줄을 설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세계 초군사 강대국인 미국 편에 줄을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커트 캠벨이 한미 관계는 안보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정리하자면 미국은 절대로 한국이 자기 품을 벗어나면 패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과거 70년 동안 한미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북한이 있으니까요.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미국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북박이 고정동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평택 기지를 소유권을 넘기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영구 주둔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핵무장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핵무장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 강화나 원자력 잠수함 확보도 거론되는데 그럼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뭘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대북 대중 억지력은 원자력 잠수함과 합동 화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군사 요충지와 인프라 등을 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해군력밖에 없습니다. 왜? 육상은 다 초토화됐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대량 응징보복을 할 수 있는 잠수함하고 합동 화력함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하나 핵 개발을 빠른 시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자, 가장 안전한 핵무기 보관처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반격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북한과 중국은 결코 우리를 선제 공격하기 어려울 겁니다.